자, 그 다음 이제 MPS 보겠습니다. 신공공서비스론. 이것도 한 별 2개는 쳐놓을까요? 별 2개. 정말 별이 많네, 오늘은 별. 일단 시험은 이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교하는 게 중요해요, 비교하는 게. 느낌은 잘 봐요, 여러분. MPS, 즉, 신공공서비스론하고요. MPM은 되게 유사해 보여.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그런데 완전 딴판이에요. 보면 NPM을 비판한다는 거야. 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요, 봐요. MPS는 고액지향적 정보를 강조한다 그러면 OX, X. 그건 이해가는 거니까. MPS는 시장지향적 이윤 추구를 강조한다. OX, X. 왜? 얘니까. 이런 식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NPM을 비판한다는 말이 떠오르면 내용은 거기다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NPS는 거버넌스에 관한 시민 중심적인 시민 중심이야. 그러니까 시민이라고 하는 고객이라기보다는 시민이라는 말을 써. 시민, 주인된 시민이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당연히 새로운 서비스니까 전통 행정도 비판해요. 자, 새로운 서비스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형상 대부분은 NPM 비판으로 나올 거고요. 당연히 여론 비판 내용도 언급은 되긴 돼요. 그러면 자, 적어도 MPS는 시민 중심이니까 시민 중심이야. 그러면 적어도 뭐 시장 같은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시민은 주인인 시민이고 주인. 기억하세요? 오너. 고객이 아니라 오너야. 의미 있는 포인트. 시민은 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론이, 여러분, NPM은 어떤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고? 경제이론. 근데 MPS는 민주주의예요. 민주가 무슨 말이야? 국민이 주인 되는 거예요. 민주. 그러니까 뭔가 인간 느낌이 들어 안 들어? 인본 느낌이 들어야 돼. 인본주의라고 보시면. 민주주의 속에는 인간이 있어요. 인본주의거든. 인본. 앞에 우리가 인본주의 이론 한 개 있었는데 뭐가 있었을까? 신현비 기억나? 신행정론, 현상학, 비판이론. 그게 인본주의였던 거야. 인본주의. 이게 바탕이 돼요. 대신 경제이론이었던 공공선택론 기반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건 NPM이야. 주인 대리인 NPM이야. 거래비용 NPM이야. 공유제이론 NPM이야. 이게 되지. 적어도 MPS는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거고 민주이론이야. 민주주의. 공통체 개념이야. 경제학은 개인주의 개념이지만 민주나 공동체는 같이 하는 거야. 같이. 이렇게 보시면 돼. 일단 교재의 의의나 배경은 됐고 180에 나오는 이론적 기초 봤더니 민주적 시티즌십, 시민정신, 공동체 이론, 시민사회 이론. 시민사회란 이거는 개인이 아니야. 벌써 시민 자체가 넓은 의미야. 넓은 의미, 시민. 그리고 인도주의 또는 담론 같은 거 다 인간이야, 인간. 공부는 누적이 될수록 이게 이제 무서워져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앞에 했던 것이 바탕이 되면 돼. 앞에란 것은 말했던 신현비, 신행정론, 현상학, 비판이론. 자, 그런 게 나와야 왼쪽 페이지 날개 봤더니 기출문제 1번 있지요. 서울 7급 문제. 자, 신공공서비스 이론의 원류가 아닌 것은 민주적 시민이론. 이게 민주적 시티즌십 이론이야. 포스트 모던 뒤에 배울 거야. 인본주의. 그 다음에 인본주의 신행정학은 맞지만 5번은 아니잖아.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이야. 경제학. 답이. 원리 보자. 여기 볼게요. 자, 봉사하는 정부다. 봉사. 이 봉사라는 것은 직접 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정부 역할이 뭐가 아니고 방은 잡기가 아니라 봉사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특히 요 7대 원리는 NPM과의 비교하는 거니까 뒤에 NPM 내용 나오면 안 돼.
자, 봉사해라. 뭐가 아니고? 방향잡기가 아니고. 여러분, MPM이거든. 그 다음에 공익을 중시하라. 공익은 행정의 부산물이 아니고 목적이에요. 잘 봐요. 공이라는 것이 하다 보니까 생기는 부산물이 아니고 처음부터 목적으로 보고 찾아야 돼요. 부산물이 아니에요. 자,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이야. 민주적 행동 이렇게 민주. 항상 국민이 주인된 의미로서 행동하라. 그런 뜻이고. 자, 시민한테 봉사하는데 이 시민은 주인의 시민이기 때문에 정부 역할이 고객 문제가 아니야. 고객은 그거는 MPM이거든. 기억하세요? MPM이 보는 국민은 고객이야. 고객장이라고 시장처럼 하기 때문에. 하지만 MPS라는 것은 시민한테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주인이잖아. 여러분. 집에 회장님이 오셔요. 집사가 있어. 집사가. 그러면 사실 회장님은 주인이잖아. 주인, 오너. 그러면 주인이 집에 왔네, 퇴근해서. 그러면 그 집사가 또는 가정부가 있으면 뭐 해줘야 돼요? 직접 봉사해줘야 돼요.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주인한테, 회장님한테, 회장님, 방향만, 저기 물 있습니다. 그래요? 잘려. 직접 해야 돼. 직접. 봉사 직접 해. 주인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느낌이. 고객이 아니거든, 고객. 그 다음에 책임이 다원적이다. 즉, MPM 같은 경우는 책임 물을 때 기준이 뭐냐면 시장지향적 이윤 추구야. 즉, 이윤만 가져오면 책임 다 했다고 봤지만 MPS는 더 넓어요. 헌법, 법률, 많은 가치에 부합했을 때 너는 책임을 다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윤 추구가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인간을 중시하라는 거야. 인본주의거든. 인본, 효율성이 아니야. 인간을 중시하고 시민의식을 중시해. 기업가 정신이 아니야. 시민 정신이지. 이렇게. 그래서 7대 원리예요. 그래서 후자 노란색이 나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심지어 최근에는 이렇게 나왔다. 뭐 전략적 행동, 민주적 사고 이렇게 나왔어. 시험에. 틀리게. 유치하지만 7급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제방 7급 문제가. 전략적인 사고예요. 행동이 아니고. 자, 행동은 이렇게 민주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렇게 7가지 원리를 기억하자. 자, 이런 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비교하셔야 돼. 자, 전통 행정 이론 MPM, MPS 비교하는 건데요. 자, 교재 박스 보세요. 181페이지 있는 거. 자, 내용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이거 암기하실 건가요? 암기도 못하지만 할 필요가 없게 해줄게요. 봐요. 우리가 보는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야. 만약에 주관식 시험이라면 열심히 다 암기라도 해서 이거를 내가 준비해야 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뭐 중간 기말 시험 볼 때 대학교라면 다들 막 그 시험에 닥쳐가지고 막 답안지 막 작성해서 암기만 열심히 했단 말이야. 암기 막 했어요. 아무 생각이 없이 단순하게 암기만 해가면 문장도 어색하고 막혀버리면 못 써. 그치? 그런 공부는 안 돼. 자, 암기하더라도 이해하고 주요 키워드를 내가 캐치하고 있으면 글이 나와. 통째로 암기는 한계가 있어요. 글도 안 이뻐. 매끄럽지가 않아. 시험 나온다, 주관식 나온다 하더라도요. 자, 슬치기 위해서는 이런 걸 바탕으로 하는 거야. 노란색이 제일 중요해, 지금. 보면 다 이론들마다의 이론적 기초예요. 이놈은 정치 이론, 정치. 이놈은 경제. 이놈은 민주 또는 인본이. 자, 이거 알면 밑에가 많이 채워져요. 보세요. 질문할게요. 자, 셋 중에서 어딘지를 답을 해보세요. 자, 관료들의 반응 대상이 유권자다. 그럼 어디? 유권자는 전통행정. 왜? 정치. 어디는 반응 대상이 고객이에요. 경제. 어디는 시민이에요. 주인인 시민. 이렇게. 자, 셋 중에서 정부의 역할이 방향 잡는 건 어디 특징이에요? 그러면 넣어두는 거는
이놈은 직접 봉사하는 거예요. 주인. 어디가 계층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전통 관료제에서. 이놈은 이윤적 책임이에요. 이놈은 다차원적이에요. 이렇게. 됐죠? 어디가 관료들의 어떤 동기가 아까는 보수라든지 또는 뭐 편익 같은 걸까? 보수 같은 거. 보수. 이놈은 축소 이데올로기. 이놈은 봉사하는 정신. 봉사. 시민한테 봉사하기 때문에 이런 식이에요. 시험에 나오면 그래서 이 이론을 좀 잘 활용하자. 대신 이제 전통행정은 정치요, NPM은 경제요, MPS는 민주라는 의미가 떠올라야 돼. 그러면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자, 전통행정이론, 정치이론, NPM은 경제, MPS는 민주주의. 그 속에 신현비, 캐널, 포스트 모더니즘 다 인본주의였어요. 그 다음에 합리성이 개괄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전략적 합리성. 여러분 개괄적은요 대략적인 거야. 대충, 두루뭉실. 이게 전통이야. 경제는 경제적이야. MPS는 전략적, 더 포괄적인 거예요. 포괄적이다. 이렇게. 행정인 늘 반대되는 말은 경제인. 항상 경제인이야. 경제인. 여러분 행정인은 어떤 의미라고? 대충, 중간, 나쁘지 않으면 돼. 개괄적으로만. 이놈은 경제. 이렇게. 이놈은 더 다차원적인 거고. 그 다음에 공익이 이놈은 정치적으로 정의가 돼. 또는 법으로 표현돼. 법. 전통 그러면 관료제야. 법규 중심에. 이쪽은 공익이라는 것이 사회의 합의야. 사회의 합의야. 여러분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 결과. 담론. 여러분 담론은 소통인데요. 뒤에 나올 거야. 담론은 인간을 중시하고 같이 할 때 나오는 의미예요. 담론. 담론. 그 다음에 대상이 고객 또는 유권자, 고객, 시민. 역할이 노젓기, 방향잡기, 봉사하기. 기존 프로그램, 그 다음에 개인 및 비영리 기구고 이놈은 연합을 해. 자, MPS 처음에 뭐라 했어요? MPS는 거버넌스라 했어요. 시민 중심 거버넌스야. 그러니까 연합으로 같이 하는 거야. 같이 공동체 개념이야. 혼자가 아니고. 계층적 책임 대 시장 제한적 다면적 책임. 이렇게. 제한된 재량, 광범한 재량, 여러분 재량 플러스 책임. 이렇게. 상명하복 구조고 그 다음 밑줄. 조직 내 통제권 유보된 동권 조직. 이놈은 리더십을 공유하는 협동적 구조. 협동. MPS는 거버넌스야. 협력하는 구조야. 연합을 하고 같이 하고. 동계가 보호, 기업가 정신, 규모 축소, 이런 봉사, 기업, 봉사. 됐나요? 자, 박스를 다 봤어요. 근데 암기할 게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 암기할 건 없어요. 요 노란색의 이론 갖고 다 유추가 되기 때문에 유추를 잘 활용하시면 돼. 되죠? 그렇게. 자, 오른쪽에 문제가 또 있으니까 풀어볼게요. 2번 문제, 저 우측에 오른쪽 페이지 저 2번 문제. 2018년도 서울시 7급 문제. MPS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은 고객이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 맞죠? 2. 공익은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맞지요? 3. 정부는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 데 있어 방향잡기의 역할을. 이거 뭐야? NPM. 답이지. 4. 법, 공동체, 규범 같은 다양한 책임성을 강조하니까. 맞지? 이렇게 나와요. 자, 밑에 3번도 마찬가지. MPS에서 강조하는 공무원의 동기 위반은 뭐? 봉사. 그 1번은 뭐고? 기업가 정신은 NPM이고. 그 다음에 2번 보수 상승은 전통행정이고. 신분보호도 전통행정이고. 4만 MPS고. 어때요? 지금 박스를 발췌해놨죠? 내용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을 암기하는 건 무리고요. 제가 오늘 해준 대로 한 서너 번만 반복하시면 이제 앞으로 할 게 없어요.
대신 노란색만큼은 기억하자. 몇 번 강조 중이야. 정치, 그다음에 경제, 민주 이렇게 보시면 돼. 자, 넘겨서 예제 또 풀어볼까? 예제 15번. 옳지 않은 거. 자, NPM의 오류에 대한 반작용. NPM 비판이란 뜻이에요. 맞아요. 행정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업무 생성 효율성인가? 이거는 NPM이야. 그치? 자, 군육은 목적으로 찾아야 돼요. 또 시민한테 봉사를 해야 돼요. 고객한테 방향 잡는 게 아니라 직접 봉사해야 되거든. 주인이기 때문에. 맞고요. 사도, 이론적인 토대가 민주, 해석, 비판 같은 복합 다원적인 거예요. 무난하죠? 이렇게 나오는. 자, 그 다음 주제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 자, 이제 거의 총론 마무리 되어 가는데 공부 좀 재미있죠, 여러분? 이론은 재밌어요. 왜냐면, 그리고 사실 총론은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나온 이론이 크게 바뀌진 않거든? 뒤에 정책이라든지 정책도 뭐 법 같은 거 사실 정책도 그렇게 바뀌는 게 없어요. 대신 새로운 게 추가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정책론 같은 경우는 책을 떠나서 다른 책에 있는 게 나올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총론은 처음 첫 단원이기도 하고 내용이 많다 보니 언급을 많이 해서 당연히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거고요. 뒤는 좀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항상 제가 가르치면서 고민이 이 수업의 정도를 어느 만큼 할 것인가예요. 그래서 어떤 수업은 뭐 1시간 수업으로 뭐 50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수업은 한 50분 수업으로 한 두세 강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수업은 또 한 50분 수업으로 한 48강을 하는 경우도 참 종류가 많거든? 많은데, 우리는 그 중간 정도로 하려고 해요.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좀 시간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시간 내에 저도 필요한 것만큼은 내가 전달해야겠다 생각에 하고 있으니, 제가 지금 하는 것들은요, 하나도 버릴 게 없으면 아셔야 돼요. 시간이 너무 많으면 사실은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들이 좀 중요치 않은 것도 언급하게 되고, 혹시나 하는 것도 다 하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많아져요. 자, 그럴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하는 것들은 딱 적정선에서 할 거니까, 좋게 말하면 짧은 수업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반복하면 돼. 그래서 아쉬운 점들은 뭐 특강 아니면 문제 풀면서 좀 보완이 되시면 돼요. 자, 포스트란 말이 영어로 이게 포스트야, 포스트. 그리고 모더니즘 이렇게. 자, 얘의 뜻이 뭘까요? 어떻게 번역을 할까요? 포스트란 말을. 후기 또는 탈 이렇게 번역을 해요. 얘는 어떻게 번역을 해요? 이거는 뭐 근대주의 또는 뭐 현대주의 또는 뭐 산업주의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이렇게. 워낙 번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편한 말이 영어야. 그래서 하는 말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써요. 근대주의 또는 현대주의라는 말은요, 사실 산업혁명 시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가 과학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대량 생산되면서 이런 시대야, 이게. 그러면 이 당시 모더니즘의 기본 특징은요, 합리주의가 지배했던 시대고, 합리주의, 그 다음에 과학주의, 그리고 기술주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합리, 과학, 기술 이런 단어 속에는 인간이 있다 없다? 인간이 없어요. 즉 인간 소외라는 단어야.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자는 거야. 비판. 결국은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본주의예요. 인간을 중시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NPS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거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자 합리주의가 지배했던 모더니즘을 비판한다. 모더니즘. 자 근대 사회가 영어로 뭘까요? 근대 사회가 모더니티. 그러니까 모던 소사이티, 모더니티라고 불러요.
현대 사회, 근대 사회, 산업 사회 다 비슷한 말이야. 다 과학, 합리, 기술을 중시했던 시대고 인간은 소외된 시대로 보시면 돼. 그래서 그걸 비판하는 것이 바로 인간 존중의 뜻이야. 특징, 자, 객관주의를 비판했어요. 자, 항상 그러면 객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인간은 소외야.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려면요, 주관주의가 돼야 돼. 그 사람이 돼서 세상을 봐줘야 돼. 이게 주관주의이기 때문에. 자, 주관주의라는 1인칭 시각이고요. 1인칭. 객관주의는 3인칭 시각이야. 그치? 그래서 3자가 보는 것은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거거든. 이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비판. 이게 일종의 주관주의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보자는 거야. 집에 부모님이 내 마음을 몰라줘. 그러니까 나를 약간 무시, 경시 느낌이 드는 거야. 부모님이 내가 돼서 본다면 내가 뭘 원할지 알 건데, 뭐 그런 의미거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 다양성을 존중해. 우리 이런 과학혁명 시대는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야. 소품종 대량. 그 말은 다양성을 무시했던 시대. 하지만 다양성이야. 다품종 소량 시대예요. 해방, 인간 해방이야. 인간을 존중하는 거니까. 그리고 과정. 아까 뉴 포토. 그게 뭐였어요? 이 과정 중시. 뉴 거버넌스, 포스트 모드. 두 번째. 과정 중시할 때. 이렇게. 이게 기본 특징이고, 이론이 두 가지 나와요. 자, 파머하고 박스밀러. 자, 파머의 이론 제목이 반관료제. 자, 벌써 느낌이 어때요? 반관료제. 전통적 관료제 비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담론. 말했죠, 여러분. 그냥 결론은 단순해. 담론의 뜻은 대화, 소통. 그러면 앞으로 담론자가 보이면 인본주의. 인간을 존중한다 보시면 돼. 내가 인간을 인정하기 때문에 소통하는 거거든. 담론. 할 거 없어요. 자, 적어도 관료제 비판. 네 가지 개념 나와. 자, 이것도 지금은 좀 뜸하기 때문에 나온다 하더라도 뜻만 알면 되니까. 여러분, 상상이라는 것은 기본 느낌, 상상. 상상이란 어디에 얽매인다, 얽매이지 않는다. 얽매이지 않는다. 상상이니까. 해체. 주어진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연하게 보지 않아. 주어진 것도 다시 해체해보는 거예요. 해체. 그래야 더 잘 이해될 거니까. 그 다음에 탈영역. 영역을 벗어났어요. 지식과 학문 간의 경계를 두지 말자. 타자성. 상대방을 단순한 대상으로 보지 말고 도덕적인 인간으로 보고 내 마음을 오픈하자. 개방적 태도를 갖자는 거예요. 좀 단순하죠. 그러니까 시험 나오면 이것만 나와요, 그냥. 그래서 시험 나올 때는 바꿔낼 거니까 뜻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책을 보시면 의 보세요. 의. 자, 개념의 이성과 합리성 및 과학으로 압축되는 현대주의. 즉 모더니즘 서주에 대한 전면 거부다 돼 있어요. 3도 맥락 오죠. 맥락이란 상황 같은 거야.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제가 절대가 없는 거야. 그때 다르다는 뜻이 상대주의 뜻이 상대주의. 그리고 특징 객관주의 배척, 고성주의 지지, 상대주의의 다원주의. 그만큼 다양성을 존중, 우측에 해방, 인간 해방, 그리고 과정 중시. 자, 이론 파머의 반관료제론 주요 개념이 상상이죠. 상상. 자, 상상은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나와요.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특수성 인정. 부정적은 얽매지 않는다는 거. 해체는 밑에 2번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자, 행정의 실무는 능적이 한다는 설화가 있다. 설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해체해 본다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겨서 탈영역, 지식과 학문 영역 간 경계는 없어지는 것. 그 다음에 타자성, 타인을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도덕적 타자로 인정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자는 뜻까지 알면 돼요. 이때 담론은 대화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최근 문제치고는 그렇게 언급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봤던 기본 그림을 좀 그려 요거 이런 그림을 잘 이해한다면 아마 풀 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모든 이론들은 그 이론 바탕을 잘 보셔야 돼. 그래야만 그 다음 내용도 입주가 쉬워지거든. 자, 예제 볼까요? 16번. 포스트 모더니즘 옳지 않은 것은 1. 과학주의, 기술주의, 한계, 부작용, 비판 맞지요? 상대주의며 다원주의, 세계관 맞지요? 상상, 해체, 탈, 영역, 타다성 맞지요? 그러면 답은 4번이겠네. 왠지 맞게 보이거든. 인간이 세상의 중심에 있고 인간이 많은 일을 합리적으로 인식,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한마디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앞에 있지만 이성 비판이에요. 이성 비판 이렇게 보시면 돼. 비판. 그러면 답은 풀리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총론이었고요. 총론. 자, 정책론 가볼까요? 자, 정책은 일단은 말했듯이 앞에서 양은 좀 작아 보여도 좀 공부하는 강도가 세다. 그 이유가 뭐냐? 일단은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론도 많고 실제로 어려운 이론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계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어렵지. 그러니까 제가 봐도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물론 다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할 만큼은 하다 보니 분명히 쉽지 않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각오를 좀 세게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객관화하자면 크게 기초, 과정, 그리고 기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기초에서는 정책의 유형 정말 중요해요. 별 3개. 표시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구나. 중요한 주제예요. 정책, 과학이나 환경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가볍게 봐도 충분하고. 자, 과정은 참 낼 게 많아요. 자, 과정 일반에 가서는 과정에 참여자가 나올 건데 참여자. 그러니까 공식 참여자라는 말과 비공식을 구분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자가 뭐가 있다만 알면 충분해요. 자, 그 다음이 또 중요한데 뭐가 나오냐면 자, 정책 네트워크 모형이 나와요. 이것도 꽤 의미 있게 많이 다루기 때문에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는 주제예요. 그 다음이 정책 의제 설정. 자, 정책으로 토의할 주제를 세팅하는 거예요. 만든다. 그러니까 많은 사회 문제 중에서 담당자가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해명을 하게 된 상태예요. 그런 다음에 결정해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평가하는 건데 이 중에서는 다 중요하지만 특히 결정이 정말 중요한 파트라서 별 4개 칠 거예요. 별 4개. 얘도 별 칠 거예요. 얘도 칠 거예요. 얘도 칠 거예요. 별 3개를. 이렇게. 그만큼 중요해. 그러니까 사실은 의제 쪽은 하나이지만 이게 어려운 것도 있어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결정은 워낙 내용이 방대해요. 방대해서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결정 과정도 나오고 과정상 나오는 몇 가지 예측 방법들, 결정 모형들 정말 내용이 많아요. 집행은 좀 단순한데 어려운 게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것만 극복하면 되고 평가도 별 3개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평가도 일반 평가 내용은 쉬운데 실험이라고 하는 제목 하에 나오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실험할 때. 그것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 이만큼. 기획은 사실 잘 안 나와요. 기획에 대한 찬성 반대의 논쟁이 있어요. 그 논쟁에 나오는 인물들, 그 인물의 저서 정도만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항상 한 단원이 끝나면 그 다음 단원 출발선상에 있는 거니까 뭔가 좀 의미가 좀 새로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정책론 총론 같은 경우는 두고두고 보셔야 돼. 그래서 앞에 봤던 그 이론들은 정책론 자체에서는 크게 많이는 안 다뤄져요. 그러니까
한 서너 개 안짝으로 몇 가지 단어만 언급될 거예요. 총론 내용이. 그리고 조직하게 되면 좀 더 많은 게 언급은 될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은 총론을 일단 이만큼 마무리하고 매일같이 항상 보는 걸로 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강론이니까 지금부터는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꼼꼼히 가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정책의 의미인데 정책은 별거 없어요.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이에요. 또는 정부가 하기로 결정한 대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정책에 대한 기본 내용 중에서 3대 요소가 있어요. 그게 정책 목표, 수단, 대상 집단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지문쯤으로 나올 거예요. 지문, 하나의 지문 정도로. 옛날 문제가 쉬울 때는 이게 하나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오고 나온다면은 지금처럼 지문상 넣을 거니까 일단 암기하자. 정책 목표, 수단, 대상 집단이지. 이게 지금 정책 결과는 없어요. 요 셋만 3대 요소예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대신 나눈다면은 이게 수혜자 또는 무슨 비용 부담자 같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지만 보통은 대상 집단으로 삼아요. 그게 이제 앞에 의에 있는 내용들이고 두 번째는 유형인데 복잡하다. 봐요, 여러분. 로이가 분류한 정책의 유형이 분배 정책 또는 배분 정책, 주제, 재분배, 구성 정책. 분배, 솔레스베르는 분배, 주제, 재분배, 자율규제. 알문드 포엘은 분배, 주제, 상징, 추출. 자, 리플리에 프랭클린은 분배, 재분배,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 이렇게 놨어요. 자, 우리가 객관식을 하는 게 얼마나 다양스러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기말고사 본다면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왜? 다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객관식이야. 그러면 굳이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특히나 학자는 다르지만 분류할 때 같은 게 많죠. 분배 안 봐도 돼. 당연히 있다고 보고 규제가 다 들어있어요. 종류는 좀 다르지만 있어? 할 필요가 없어요. 재분배가 얼추 다 있어. 그 말은 학자들마다 특이한 게 있어. 그것만 잘 보시면 된다는 말씀. 그래서 루이한테는 특이한 게 뭐예요? 구성. 그 다음에 여기는 자율규제. 여기는 상징, 추출. 여러분 경쟁적 주제, 보호적 규제에 돼 있어요. 이것도 제가 그냥 암기하라 그러면요 정말 힘들어요. 이러면 쉬워요. 자, 구 이렇게 암기해. 로구. 그 다음에 사자 이렇게 사자 호랑이, 토끼, 사자. 그리고 여기 상추 이렇게. 그리고 여기 RF 경보 이렇게. 경보. 로구 그 다음에 사자 그 다음에 알상추 그리고 RF 경보 이렇게. 여러분 상추지 배추 아니에요? 배추는 말 안 했어? 상추. 제가 장담하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하고 이제 결혼도 하고 아니면 혼자 살든지 놀러 가서 고기 먹을 때 상추 먹을 때마다 떠오를걸? 그때 재밌었는데 알상추.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래요. 시험 했는데 막 떨어진 거야. 고기 먹을 때마다 짜증나는 거야. 알상추 그때 했었는데 맨날 떨어지니까. 맨날 기억나니까. 그치? 절대 안 지워. 여러분 지우려고 할수록 더 기억날걸? 알상추는 그래. 뭐 살 때마다 그러니까 살 때마다 사자. 경보할 때마다 경보. 이렇게 로구 이런 식으로. 자, 학자들의 분류는 교재는 202페이지 나오는 건데 자,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일단 학자들의 분류 문제예요. 분류. 두 번째는 사례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의 이용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패턴이 사례고 두 번째는 특징이고 각각의 그 다음은 분류 문제예요. 근데 오히려 사례가 제일 많이 나오는 사례가 제일 쉽고 특징이 어려워.
그리고 학자도 쉬워. 왜? 단순하지만 해놨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교재는 우리 202페이지에 좌우에 박스 있어서요. 로이, 찰스 베리, 알몬드와 포엘, 빌리 프랭클린 해놓으시고요. 이 중에서 로이가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분, 로이라는 사람은 이 분류의 선구자라서요. 모든 문제의 바탕이에요. 그래서 로이는 여기는 네 가지를 완벽히 해두셔야 돼요. 우리 책에도 보면 202와 3이 다 누구 거예요? 로이 거예요.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거기 있는 그 페이지를 카메라에 담자 찍어서 항상 보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오늘뿐 아니고 앞으로 계속 보고 다니세요. 특히 자 202페이지의 왼쪽 날개 쪽에 저 위에 보시면 로이가 분류한 박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했던 기준이 나와요. 거기에 강제력 적용 대상이 개인의 행태냐 행태 환경이냐 행사 방식이 간접 직접이냐에 따라서 네 가지가 나와요. 거기 이제 뭐 분배 대각선의 재분배 왼쪽에 주제 그 우측에 구성 이렇게 그것도 중요해요. 로이니까요. 로이. 자, 제가 오늘은 어차피 제 유형 특징을 다 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 제가 오늘은 정책의 앞에 기본 개념과 3대 요소하고 학자의 분류까지만 봤어요. 그리고 로이는 그 박스까지 꼭 봐놓으셔야 돼요. 단순한 분류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사례와 특징 다 뒤에 다 됐긴 한데 이게 내용이 많거든. 그래서 로이만 해도 꽤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좀 이렇게 임팩트 있게 강조할 거고요. 좀 중요도가 들어가서 과감히 건너뛸 거예요. 앞으로는 생각하시고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만 분류만 했다만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교재의 20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분배 정책부터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